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폭주. 2.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3. 기밀 유지의 마지막 단계. 한국 방위산업은 폴란드와 계약 이후로 연일 이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후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와 무기 계약 링크가 뜨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의 방산 강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의 빠른 납기로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죠. 게다가 얼마 전 캐나다가 한국의 K9을 긴급 요청하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오직 한국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폴란드와 유럽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한국은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되며 방산 세계 4대 강대국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초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 다시 한반전 세계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대량 수주라는 성적을 올린 K2 흑표 전차에 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이 현재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K2 전차 대량 도입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계약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로코까지도 현지 면허 생산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모로코는 현재 알제리에 맞서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데 K2 전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관계자들과 외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랬듯이 현재 꽤 여러 국가가 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고 한국 전차가 아니면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2 전차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인력, 임박, 성사 소식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죠. 모로코와 알제리는 현재 외교적 분쟁이 한창인데요.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양국의 관계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불신이 반복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에서 벌어진 모래 전쟁과 영유권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알제리는 앙숙 관계인 모로코의 항공편을 폐쇄해버렸고 곧이어 11월에는 알제리가 자국민 3명이 사망한 폭발의 배후로 모로코를 지목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둘 사이에는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또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방으로 모색 중이고 그 중에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 또한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도대체 외국에서 한국 전차를 이렇게까지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M1A2라는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친 M1A1의 개량형이죠. 현재 이 모델은 M1A2D SEP V4 모델까지 이뤄졌으며 올해 10월 차세대 에이브럼스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사용한다는 프리미엄 덕분에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미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M1A2 전차의 정갑제와 포탄 관통하자는 열화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원자량이 커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열화우라늄 장갑은 보통 정갑제와 비교했을 때 같은 두께로 했을 때 무려 2배 이상의 방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에 매우 용이하죠. 하지만 문제는 열화우라늄 대신 텅스텐 포탄과 일반 복합장갑을 사용하는 수출용 전차의 경우 관통력이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전차의 경우 120mm 활강포에서 쏘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관통력이 900m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면 방어력은 균질화병강판 화학에너지탄 피격 기준 무려 1400mm 이상이라고 하죠. 반면에 수출용 전차의 경우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관통력이 고작 595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스웨덴 육군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갑 제의 방호력도
화학 에너지탄 피격 기준 900mm 이하였다고 하죠. 그런데도 대당 가격은 200억 원이 넘고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걸 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수주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대안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떠오를 텐데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레오파르트는 서방 전차 시장을 평정하여 세계 표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는 미군의 M1A2 전차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독일은 방산 수출에서 특유의 정치적 올바름 잣대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국의 도덕성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독일제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무려 16조 원을 들여서 독일제 전차 무려 800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독일은 자신들이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또한 레오파르트의 높은 가격과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구매 결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기준 도입 가격이 1,500만 유로 한화 약 2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핵심 옵션인 능동 방어장치와 일부 전자 장비를 뺀 가격입니다. 여기에 APS를 추가하고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 등 조건을 추가하면 한 대당 가격은 자그마치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군은 2017년 1월 기존 레오파르트 EA4 차량을 A7 버전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제조사 KMW와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KMW가 초도 물량을 독일군에 납품한 게 무려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나 됐습니다. 또 2016년 발주한 A7 플러스 신규 생산 차량은 계약 체결 후 무려 4년 가까이 걸려서 인도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납기 지연 또한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최근 기대 이하의 성능에 국제 제재 우려까지 더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러시아 전차는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흥강국 중국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VT-4 전차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실 자체로 방산 시장에서 핸디캡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차의 신뢰성은 내년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 간 사격 능력과 야간 전투 능력, 주포 공격력과 방어력까지 모든 면에서 납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VT-4 전차를 무려 4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1차 도입분인 176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앞선 이유로 인해 추가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요 강대국들의 전차들은 가격과 성능, 그리고 납기 일정까지 어떻게든 하나씩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과 성능, 납기 일정까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국의 K2 전차에 쏠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K2 전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물론이고 온대 및 냉대, 사막 등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 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영국 국민들이 도대체 뭘 망설이냐며 폴란드는 빠르게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 영국은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 개발하고 생산한 지상전의 제왕 K2 표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수출까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기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군의 K2 흑표전차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노르웨이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교하며 현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신형 주력 전차 습득 사업 자체를 엎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사매체 불가리안 디펜스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세나 이릭 크리스토퍼선 노르웨이 육군 대장은
또한 은퇴한 로버트 무드라버트 무드 중장도 트위터에서 크리스토페르 장성의 추천이 완전히 옳다며 그람 국방장관에게 권고를 따를 것을 요청했고, 정치권 중에서는 노르웨이 진보연합 FRP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안 티브링에데 크리스천 타이브러잉제데이은 노르웨이 군 내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전차 구매는 미친 짓나고 말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갑군 장성인 인브 오드로 장군과 나어즈 S. 너빅 장군은 노르웨이의 신형 주력 전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여부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나토군 전력이라는 국제적 문제 측면까지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고,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이라고도 하였는데요. 노르웨이 군과 정계 일부에서 갑자기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K2 흑표전차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사업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친독일개 또는 네오파르트 전차 제작사인 KMW의 지원을 받는 카발레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초 노르웨이군은 흑표를 들러리 격으로 대강 경쟁 짜임새만 맞추고 결과적으로는 네오파르트를 도입하려고 하였는데, K2 흑표의 성능이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압도적으로 뛰어나 거부할 명분마저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 사업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최근 국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국방부 소속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그러면서 김상진 정책관은 2020년 초 한국 정부가 노르웨이 주력 전차 획득 사업 참여 의향을 전달할 당시 그때만 해도 유럽 지역에서 독일 네오파르트 전차의 위상이 워낙 높아 아마 우리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예상을 훨씬 웃돈 성능을 보여주어 매우 놀랍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나라에 노르웨이는 의료 지원을 보낸 5개국 중 한 곳이었으며, 폴란드는 포병대대를 보내 참전하였던 국가였는데 이제 역으로 대한민국의 무기를 이들 국가에서 사들여 도입한다 하는 것이니 이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큰 기대도 없었을 것이기에 성능의 대반전을 보여주자 믿지 못할 만큼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처럼 군 정 일각에서 전차 도입 사업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노르웨이 현 정부와 여당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방사청이 11월 22일에 구입 권고 전차를 선정해서 국방부에 보냈고,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12월 8일자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선정했다는 트윗도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 독일 방산업계 종사자로서 KMW의 관계자를 통해 직접 들은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유럽에이전시이자 덴마크 국영방산 부회장인 모리모건스는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과 설전을 펼치던 중 연창케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우선 협상자로 선택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트위터의 흔한 무기 관련 독공들이 그렇듯 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노르웨이에서 레오 2가 K2보다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카더라라는 트윗을 띄우자, 그러자 독공이 바로 깨갱하며 내가 미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르웨이가 발표할 때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자, 모건스는 그래 지켜보자. 그런데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현실성이 없어라고 하였죠. 다만 이겼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노르웨이 측이 평가 직후 데이터만 줬고 그걸 봉인해서 승패를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 방침이 테스트 결과 비공개였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나 로템, 모건 모겐슨 씨가 정확하게 승패 여부를 공개 못하고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죠. 네오파르트 전차의 제작사인 KMW는 상당히 다급해졌는데요. KMW가 제향군인 클럽인 카발레리를 통해 정치권의 로비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과 성능에서 K2가 앞서며 한국의 수주가 유리해지자 이제는 판을 아예 엎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최근 눈에 띄는 활발한 행보로 노르웨이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불가리아 밀리터리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 수주에서 승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라면서 지난 9월 29일 현대로템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와 협력 계약을 맺었음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게 지속적으로 구미가 당기는 약속들을 했는데, 원하면 2025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내년에 24대의 초도 물량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면서, 노르웨이가 수주전에서 K2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르웨이가 받을 전차들은 신제품으로 즉시 생산 라인에서 출고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는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절충교역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과의 원원협력이 됨과 동시에 지켜보고 있던 중국에게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 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입니다. 한때 노르웨이산 고등어나 연어를 받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산계약은 방산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가 절충교역안으로 내세운 자국산 무기체계는 NSM 미사일은 서방 측의 차세대 표준 대함 미사일이며 JSM은 NSM을 토대로 만든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로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JSM 미사일은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현존 유일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주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네이시온과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강력한 모습을 공개하였는데 F-18과 F-16에도 통합될 예정인 것이 드러났기에 한국의 KF-21에도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만 역시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는 무기입니다.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공 산호차 CEP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CEP가 100m라면 미사일 10발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m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이죠.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미사일의 CEP는 KM 단위에 달할 정도인데요. 시청역을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처럼 고정된 표적에 대한 CEP도 상당히 높은데, 이동하고 있는 함정을 상대로 타겟을 삼는 대함미사일의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세계 유일 공대함 유도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JSM이고, JSM이 KF-21에 탑재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항공모함을 대항하여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삼키며 한국을 사실상 섬으로 고립시켜 숨통을 끊으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지구 반대편의 나라와 협력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